자, 주권방송의 뉴스 스타트 오늘도 신상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세월호 직립 결정을 계기로 해서 오늘 또 모셨는데 세월호 인양부터 직립까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체 조사회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7일 날 10월 27일 날 전원회의를 열어서 세월호 선체 직립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인양되었고 지금 뭐 10월 말 이렇게 보면 한 6개월, 7개월 만에 그렇죠. 네, 직립 결정을 났는데 인양하기 전에 이제 직립을 시켜서 인양하자 이런 주장들이 여러 주장들이 있었고 대표님 주장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서 그 당국에서는 직립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인양을 해서 이제 그 미수자 수습 작업을 벌였는데 어쨌든 6개월 만에 직립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직립 인양을 반대한 당국의 주장, 그 주장에 대해서 여러 주장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이번 10월 27일 날 선체에 대한 직립을 의결을 하면서 그 이유를 댄 거를 보면 시신 수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정밀 조사를 하기 위해선 직립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동을 또 원활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은 우리가 인양을 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시신 수습이고 그죠?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와서 그것을 용이하게 위해서 직립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처음부터 인양할 때 직립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선박이라는 것은 물 속에 있을 때에 바로 세우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3월 달에 4월 인양을 앞두고 3월 30일 날 첫 번째 글을 썼는데 그때 이제 인양 문제에 대해서 드는 인양 계획을 보고 드는 이제 걱정과 우려라는 그런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 당시에 저는 옆으로 눕혀서 인양을 한다 그랬죠. 네. 선체를 옆에서 눕혀서 인양을 하는 경우는 고대 유물 같은 경우에 그죠? 뭐 몇천 년 된 전에 빠진 목선이 해저에 가라앉아 있어서 이걸 잘못 인양을 할 경우에는 부스러지거나 바스러지거나 유실되거나 손상될 때는 그걸 우려를 했을 때에 아예 땅 밑에서부터 이제 장비를 집어넣어서 통째로 떠서 올리는 경우는 그대로 이게 고대 유물 인양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철선으로 된 세월호에다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난센스예요. 얼마나 그것이 상식 바뀌냐면은 그거를 인양을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시신 수습과 정밀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선체가 옆으로 들어 누워 있으면 우선 사람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통행하기가. 우리가 집에 아파트를 90도로 세워놓으면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선박이 옆으로 들어 누워 있으면 어디 가서 뭐 하나 조사를 하려고 그래도 가는 곳마다 전부 다 통행로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사다리를 놔야 되고 선박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다 잡아져 있는데 그걸 옆으로 눕혀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를 옆에서 눕혀서 인양을 하려고 했을까를 우린 주목을 해야 돼요. 옆으로 눕혀서 인양을 한 것은 제가 결론을 내리기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눕힌 채로 인양하는 목적은 조사 자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할 목적이 강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정밀 조사를 방해하는 거죠. 적당히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조사가 끝나고 대충 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선체를 해체하겠다는 목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원래 해체 얘기가 절단 얘기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계속 선실 부분을 해체를 한단 말이 인양하기 전부터도 얘기가 나왔고 인양한 후에도 계속 선체 해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 배 자체가 존재해서 나타나 있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적절히 조사하고 정밀 조사도 아니라 적당히 조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신 수습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배를 완전히 분해를 해서 해체해서 없애버리겠다. 그런 목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눕힌 채로 그대로 인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선체 조사위가 구성이 되고 나서도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점이었을 거예요. 자, 이 배가 어디로 갔습니까? 목포 신항으로 갔죠. 제가 3월 30일 날 인양 계획을 보고 든 걱정과 우려에 대한 글을 쓰고 4월 4일에는 제가 무슨 글을 썼냐면 목포 신항이 아니라 대불조선소로 가라.
목포에 있는 있습니까, 조선소로 가라. 조선소로. 바로 그저 어딥니까? 저쪽 목포 쪽에 있는 대불공단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조선소 큰 조선소들이 많아요. 중공업들이 많습니다. 선박은 조선소로 가야죠. 직립을 해서 바로 세운 다음에 드라이도크에 얹어서 조선소에서 가면 조선소에는 모든 장비가 다 있잖아요. 선박을 수리하고 그다음 선박을 검사하고 하다못해 전기만 하더라도 그죠? 네. 그다음에 선박을 손보기 위한 모든 설비가 다 완비된 것이 조선소입니다. 거기 가서 조사를 하고 손볼 걸 손봐야지. 이게 항구로 간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목포 신항에 올려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선체 조사이라는 사람들은 선박에 관한 전문가들이에요. 선체 조사위를 꾸려서 조사를 하겠다. 네. 말하자면은 우리가 음식을 잘하는 셰프들을 모아놓고 요리를 하겠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주방으로 가야죠. 주방 설비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주방 또 뭐 요리하기 위한 재료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네. 그냥 앞마당에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요리합시다라고 하는 건 웃기기 황당한 얘기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선박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전혀 생각 못. 신항 위에 올라가도 조사가 되고 다 되는가 보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타기를 한번 보세요. 조타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세월호만 하더라도 조타기에 문제점이 있니 없니 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 조타기가 배가 바로 서 있을 때는 조타기를 그냥 보면 돼요. 조타기의 문제를 체크하려면 그건 뭐 물로 씻어내고 또 닦으려고 그래도 얼마나 배가 바로 서 있어야죠. 네. 네. 눕혀놨습니다. 그거 하나 닦으려고 그래도 사다리 놓고 가서 일일이 해야 되죠. 그다음 그걸 어차피 물속에 오래 있어서 작동하기는 힘들겠지만 그거를 검사하려고 그래도 이것이 90도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조사와 검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걸 가능하도록 하라고 한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싶어서 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7일에는 제가 세 번째 글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제목을 그랬습니다. 세월호는 배다. 세월호는 배다. 되죠. 목포는 항구다. 네. 김난영 선생님의. 네. 세월호는 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배는 내부에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물을 다 빼내면 물에 떠요. 되죠. 세월호는 충돌한 사실이 없습니다. 구멍 난 사실이 없어요. 해저에 가라앉았을 때 구멍을 수백 개를 낸 거죠. 그렇죠. 미친 짓이에요. 나는 왜 세월호 선체에 구멍을 그렇게 뚫어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체 구멍 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온갖 얼마나 그 조류가 센 곳입니까? 조류가 들어와서 그 구멍마다 물이 들어오고 물만 들어옵니까? 뻘들이 들어왔죠. 그 뻘을 파내느라고 그렇게 시간 많이 했던 것이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흐름에 따라서 뻘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구멍은 결국은 뻘들 들어와서 모든 거를 다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시신도 유실이 되잖아요. 예. 그죠? 어차피 부패하게 되고 빠른 유속에 흘러나가게 되면 상당히 유실되게 되는데 유실할 목적으로 뚫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선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만약에 구멍 뚫지 않고 적절하게 우리가 크레인을 이용해서 선체를 어느 정도 수면 위까지 올리고 내부에 물을 빼면 그냥 떠서도 이동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박이니까. 배기 때문에. 그리고 선박은 바로 세워야지. 그죠? 그다음에 이동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플로팅 도크라 그래서 배만 선체를 바로 세우면은 그 밑으로 쭉 들어가서 이게 떠올리는. 이번에도 이제 잠수함 방식으로 플로팅 해서. 도크에서 눕혀서 올라왔죠. 네. 배를 바로 세운 다음에 그걸로 떠서 올라오게 되면 그대로 이동하면 되고 그걸 조선소로 데리고 가면 바로 거기서 장비를 이용해서 설비를 이용해서 조사도 원활하고 그다음에 온갖 설비도 다 쓸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눕혀서 와서 하니 조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와서 시신 수습도 더 원활하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정밀 조사도 해야 되겠기에 바로 세워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분들이 얼마나 말 못하고 선체 조사위의 그 전문가들이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목소리를 내어서 직립한 거는 참 다행한 일이에요. 그나마 다행이네.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는 바로 세우는 순서가 됐나 보다. 천만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저분들은 이것이 대충 적당히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목적이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들 목적대로 되지는 않았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로 세우기에 결정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67일이 더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67일이 걸리고 그리고 또 돈으로는 68억이라는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처음에 이 배를 눕혀서 인양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누군지를 밝혀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국가에다가 손실을 입힌 거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를 또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돼요. 누구의 지시로, 누구의 협의로 눕혀서 하는 걸 결정을 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조사하고 수습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점, 어려움 다 도출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떠한 사고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인양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들도 우리가 조명을 해서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도 분명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양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1방식, 2방식, 3방식이 있고 방식이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되기 전에 그 당국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습자 유고를 유실을 방지하고 선체 변형 위험을 막고 진상 규명의 근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인양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그 눕혀서 인양을 했단 말이죠. 인양 방식을 A, B, C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다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척추를 다쳤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반듯하게 눕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목을 대죠. 네.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반듯한 상태로 앰뷸런스에 이동을 하죠. 그게 우리가 상식이죠. 그죠? 뭐 상식이고, 매뉴얼이 그죠? 있겠죠.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미친 짓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이동을 한다면. 세월호 같은 경우에 거의 그런 경우예요. 반듯하게 물속에서는 선체가 쉽게 돌아가잖아요. 물이니까 네, 네. 부력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바로 세워서 얹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고 시간도 짧아지고 또 비용도 줄어들 수가 있는데 다만 예를 들면은 이거를 바로 세웠을 때 안에 있는 카고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옆으로 쓰러질 수 있다. 90도가 바뀌게 되니까 맞아요. 그런 이유를 댈 수가 있지만 네. 어차피 이 배는 바로 섰던 배가 옆으로 누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그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은 뻘 드러내고 화물도 다 드러내지 그것이 어떻게 적재되어 있는지를 정밀하게 우리가 볼 이유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이득이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놓고 봤을 때에 화물이 90도로 이것이 바로 있다가 쿵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에 뻘하고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는 조금 이동은 하겠죠. 그렇지만 바로 세웠을 때의 편리함이나 여러 가지 이득에 비해서 그거는 굉장히 마이너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직립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그대로 눕혀서 인양하는 방식은 고대 유물인 경우에 쓰는 방식입니다. 예. 그 조선소로 안 가고 신항으로 간 이유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사를 최대한 길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바라기는 정밀한 조사를 하고 시신 수습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또 이 배를 복원하길 바랬죠. 그죠? 세월호를 복원을 해서 그죠. 지금 뭐 한 몇 년 동안 해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2년 3년 동안의 철판이 아주 강하게 부식하지 않습니다. 거의 손을 보고 그다음에 또 하면은 거의 깨끗하게 수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고 또 자재가 약한 것들은 좀 파손도 되겠지만 그건 복원하면 되는 거고요. 세월호는 우리가 복원을 해서 적절한 곳에 이 배를 두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또 우리는 또 위로의 공간도 되고 또 교훈을 얻는 공간도 되고 또 잊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는 복원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수리조선소로 갔을 때는 복원을 전제로 가는 거죠. 역으로 수리조선소로 가지 않는 것은 해체를 전제로 한 겁니다. 네. 신항에 올려서 적절히 조사하다가 적당히 수습하고 부분적으로 잘라서 해체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제가 볼 때 선체조사위원회가 어쨌든 정권 교체 전에 이제 구성이 됐어요. 어쨌든 유족들하고 국민들이 싸워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결성을 했는데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힘들었겠죠. 기본 당국 자체는 이거를 해체하고 대충 이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어쨌든 싸움의 결과일까요 이게 직립 결정을 한 이번에 뭐 결정한 거 보니까 8명 위원 중에서 6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 5분이 찬성하고 1분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조사위에 계신 몇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에요.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대학 후배들이고 그래서 인양이 되고 난 이후에 간략하게 이렇게 교실을 하는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충돌 흔적이 있는지 손상이 있는지보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배가 올라오기 전부터도 인양되기 전부터도 충돌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 충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침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했고 더구나 이제 또 그 중에는 자로님의 그또 상당한 노력을 네. 통해서 8시간에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방송도 하셨고 또 김감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대 이화여대 에 계신 그 교수님은 사실 천안함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한창 흡착 물질이나 폭발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정말 그 소중한 정보를 주셨던 분이에요. 역할을 했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사이트에도 접속을 하셔서 좋은 글도 올려주시고 특히 송태호 교수의 그 어뢰가 터졌는데도 영하로 떨어진다는 궤변을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분이라서 그분이 어떤 이제 충돌설이라는 부분의 논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침묵을 했는데 배가 인양되기 전에는 그래도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우리 팟캐스트 중에 새날 팟캐스트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충돌이 있으려 그러면 선체와 선체의 충돌이라는 것은 그만한 상당한 데미지가 있어야 된다. 손상이 확인이 돼야 된다. 네. 손상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충돌이 없었던 것 같다고 제가 이제 분명히 밝혔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선체가 굉장히 선박이 강한 물체라고들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선박은 상당히 약한 구조물이에요. 우리 천안함 사건 다룰 때도 예. 새로 확인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철판이 기껏해야 몇 센치 정도 되는 이 정도 천안함 같은 경우는 뭐 1cm 손가락 두께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선박을 이런 테이블 사이즈로 줄인다 그러면 이 외판은 거의 유리장처럼 얇은 알루미늄 포일처럼 얇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한 물에만 떠 있으면 되는 게 선박이기 때문에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부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니까 선박과 선박이 만났을 때의 이 데미지는 우리가 자동차와 자동차가 만났을 때의 데미지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자동차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강한 물체예요. 길이와 크기에 비해서 자동차 철판은 굉장히 두껍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철판은 예를 들면 자동차를 선박만큼 키우면 그 철판이 엄청나게 커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면하고 옆면하고 다 똑같아요. 물론 다 다르죠. 왜냐하면 더블 바톤 바닥 쪽은 좀 두껍습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2만 톤급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더블 바톤에는 바닥은 한 3.5cm 두께가 옆면은 한 2.4cm 돼요. 한 1cm 차이가 납니다. 옆면은 상대적으로 좀 얇고 바닥은 두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강한 물체가 아니다 보니까 물 속에서 두 선박이 만나게 되면 퉁 튕겨나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푹 찌그러진단 말이죠. 상당한 데미지를 일으키면서 찌그러집니다. 네. 옆으로 틀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물이라는 것은 바닷물이라는 것은 선체를 그대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조물이 서로 만났을 때는 상당 부분 데미지가 서로에게 남아야 돼요. 이쪽뿐만 아니라 저쪽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데미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돌설을 강하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또 인양되고 난 후에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죠. 그런 이제 손상 여부를 물어봤는데 그런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또 우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앵커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앵커설이 파파이스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감독님께서 하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찾아본 게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앵커가 떨어져 나갔는지. 그랬더니 왼쪽 오른쪽 앵커가 잘 붙어 있더라고요. 선박이 이제 그저 계속 기울어지고 그다음에 물속에 가라앉고 하는 많은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니까 왼쪽도 오른쪽도 그대로 잘 붙어 있더라고요. 앵커가. 그래서 앵커가 제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앵커가 나가서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앵커라는 것을 풀어서 내보내는 작업과 즉 앵커 렛고 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감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양쪽에 앵커가 잘 붙어 있다는 말면은 풀어 나갔다가 다시 감았다는 얘기인데 앵커를 내리고 감아 올리는 이 작업은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선박을 운항해보고 또 그러한 앵카를 내리고 올리는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하기 힘들죠. 더구나 이제 앵카가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면은 앵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케이블이 선체와 이게 부딪히면서 선체 벽면에 그만한 데미지가 또 존재해요. 앵카가 긁는다든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 선체 밑바닥에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데미지가 그래서 그러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앵카설에 대해서도 배가 인양하기 전에 그건 이제 우리 김용민 브리핑에서 한번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앵카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사실 앵카를 선조위에 다 그 두 가지 다 확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은 좀 상상력이었죠. 그래서 선박의 운항이나 그 앵카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는 분이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신 거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고 또 그러한 것은 원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조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선조위가 나름 저 역할을 열심히 하신 거 아닌가요? 직립 결정하신 거는? 직립 결정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동안 뭐 얼마만큼의 정밀 조사를 하셨는지 없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질 못해서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우선 뭐 물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계기 자체가 그렇게 정상 작동은 하진 않았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테스트 자체도 옆으로 세워놓고는 불가능하니까 네. 배를 옆으로 기울여 놓고는 그야말로 이제 모든 뻘 다 걷어내서 시신 수습하는 거 외에 특별하게 어떻게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기관실 부분에서도 유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논리로 이제 배를 바로 세우게 되는데 어떻든 배는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복원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참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체 조사위도 지금까지 말 못할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선체를 처음 인양할 당시에도 선체 조사위에 계신 그 교수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배 바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뭐 강력하게 이야기할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뭐 압박을 할 그런 입장도 아니라서 서로 당연히 배란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만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 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 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의 청취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보내드립니다. 지금 어쨌든 그 자리에서 또 직립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목포항에서?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구조물이. 아무것도 이제 다시 또 나가겠죠. 바다로 나왔나 보다. 다시 또 나가서 다시 또 플로팅 도구에 다시 얹어서 플로팅 도끼를 다시 물을 넣어서 가라앉힌 다음에 물속에서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원활한 방법입니다. 육지에서 저 큰 구조물을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물속에서 작업하면 쉽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물속에서 바로 세웠더라면은 모든 것이 쉬웠을 수 있는데 딴 것보다도 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인양 방식을 최초에 결정한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님이 남기신 말이 행동하는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행동하는 양심이 난 우리 그저 이 정치자분들이나 우리 네티즌들 분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소송을 통해서라도 구상권을 청구하자. 이런 방식을 해서 국가에 손실을 끼치고 국민의 세금 혈세가 낭비하도록 결정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도록 소송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또 그 검사 누굽니까? 저기 이인규 또 구속된 사람 또 누구냐? 홍만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했어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기각됐죠.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이 나고서는 제가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김태형 국방장관을. 그랬더니 기각되고 역으로 그쪽에서 저를 고발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지금까지 7년 반 재판을 하고 있죠. 다행히 고발을 해 주셔서. 그때 이제 국방장관 또 해군참모총장 조사본부장 합조단장 별이 14개 네 사람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온 것이고 고발이라는 것이 그냥 성질 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제 거는 기각하고 그쪽 거는 받아들여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건 다행한 일이고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부정선거. 그때는 제가 선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광주 북구에서는 도장 위조 사건이 나왔잖아요. 춘천에서는 수많은 미분류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원장, 광주 북구 선관위원장, 춘천 선관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할 생각입니다. 아무도 안 한다면. 근데 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또 이것까지 세월호까지 제가 고발 주체로 나서게 되면 저 사람은 뭐 하는 건지 소리 들을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세월호 인양 방식에 처음에 hil자한 사람을 부디 고발을 해 주셔서 원인을 밝히고 또 그 손실을 책임을 묻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일단 뭐 그 말씀 들어보니까 2기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고 시기를 그때로 잡아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 아까 이제 두 가지 가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충돌설하고 앵커설에 대해서 두 가지 배척을 하시는 거죠? 네, 두 가지 저는 원인하고 거리가 멉니다. 1%의 가능성도 없을까요? 1%만큼의 가능성도 있다고 할 증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이라도 증거가 있으려 그러면은 그만큼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침몰하고 나서 그 인양을 거의 1년 넘게 끌었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 뭔 짓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많이. 물론 예를 들면 데미지가 난 것도 요즘 수중에서 용접도 가능합니다. 수중 용접도 가능하고 페인트도 가능하고 그건 뭐 지금 아니라 제가 옛날에 선박 건조할 당시에 20년 30년 전 그 당시의 기술로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흔적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선체 조사위가 그런 거 조사 안 한 분들도 아니고 그다음 선박의 데미지는 그 복잡한 구조물의 내부 프레임까지도 다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안팎으로 이렇게 정밀 조사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뭐 누가 들어가서 발로 걷어차는 데미지가 아니잖아요. 선박 구조물 간의 어떤 그런 충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직까지 전혀 이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어쨌든 그 직립 이후에 정밀 조사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해명이 좀 필요한 상황인 그렇죠. 거고. 네. 그 외에 또 가설이 뭐 떠오르는 가설이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고의적인 침몰이냐라는 부분이 좀 뜨겁게 그죠? 네. 요즘 또 새로운 또 사실들이 발견되고 하는데 새로운 자료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건에 상당한 고의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고의성.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선박이 전복이 됐잖아요. 네. 선박이 전복된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선박이 예를 들면 좌초를 했거나 충돌을 했거나 폭발을 해서 어딘가 부분적인 데미지가 발생해서 침몰하게 되는 경우는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선박 사고인데 선박이 전복하게 되는 것은 저는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전복할 수밖에 없는 컨디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복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즉 어떤 스타빌리티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건 에러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 과연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부터라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선체는 그래서 전복을 했다. 자, 알기 쉽게 한번 예를 든다면은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이륙을 했는데 가다 보니 기름이 없어. 황당하잖아요. 그죠? 태평양을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기름이 떨어졌다. 그런 사고가 과연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없느냐?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되는 메커니즘은 여러 단계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죠. 확인하고 체크하는 확인하고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조종사들도 그것이 계기판에 나타나는 거로도 확인을 하고 다 되고 그다음에 사인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거쳐서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일은 안 벌어지는데 선박이 전복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메커니즘인 겁니다. 적어도 선체에 화물을 싣고 그 배가 출항을 해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육상과 선박과 출항하기 전 이후 모든 단계에서 그것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이 존재하고 만약에 선박의 스테빌리티가 안 좋아져서 선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라도 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단 말이죠. 발라스팅을 통해서라도. 그런데 전복을 했다. 전복을 할 수밖에 없는 컨디션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이 90% 이상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충돌을 통해서 배가 파손이 되거나 어떻게 좌초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네. 전복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급선의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네. 선박은 최대 속도로 달리면서 최극으로 핸들 말하자면 이 탈을 네. 우현 끝까지 돌리거나 좌현 끝까지 돌리거나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좌우로 끝까지 돌려도 전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선박입니다.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핸들을 갑자기 꺾으면 전복되죠. 그건 자동차니까 그래요. 그러나 무리다. 선박은 네. 무리에 떠 있는 선박은 최대 속도로 달려다가 최대로 꺾어도 절대로 기울어지지 전복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선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궁금하면은 우리 저 유튜브 같은 데서 하드 스타보드 또는 하드 포트 이제 오른쪽을 선박에서는 스타보드라 그래요. 비행기하고 같은 용어인데 하드 스타보드 또는 하드 포트로 명령에 내렸을 때 예를 들면 미국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그런 배들의 최대한 꺾었을 때의 영상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갑판 위에 수병들이 서서 기울어지는 것을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몸으로. 선박은 최대한 꺾어도 절대로 전복되어서는 안 되는데 뭐 선회를 했다고 해서 전복되었다. 전복될 수밖에 없는 컨디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복이 된 겁니다. 그 컨디션이라는 게 화물도 포함되는 컨디션.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물이 쏟아지면서 한쪽으로 넘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의성이 얼마나 있느냐 여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데 화물을 제대로 실지 않았기 때문에 쓸려 나가서 넘어졌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컨테이너 선에서 컨테이너 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 창 밑에도 화물이 많이 들어가지만 갑판 위에도 상당한 화물이 실려 있는데 굉장히 높죠. 북태평양 같은 경우에 기후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컨테이너 갑판 위에는 컨테이너가 왕창 쓸려 나가는 사고도 예사로 있습니다. 쓸려 나간다는 게 3단, 풀려가지고 4단, 5단 아니요 라싱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도가 있는 황천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불고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다 보면 이 라싱을 해놓은 이런 설비들이 텐션이 가해져서 터져버리고 화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은 전복 안 돼요, 잘 거의. 이게 그럼에도 컨테이너 불구하고 딱 쏟고 바로 손 잡는다. 화물들만 쓸려 나가도 선박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선박이고 물론 사고 나는 배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컨디션인 것이고 그래서 세월호인 경우에 위에 있는 갑판이 라싱이 안 되어서 쏟아져 짐으로써 이 배가 전복되었다. 그것도 난센스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울어져 넘어가면서 선박이 기울어지는 역할을 했죠. 네. 상당히 기여를 했지만 전복시키는 메커니즘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복된 것은 선회를 하는 것이 배를 기울게 하고 거기다 화물이 쏟아지면서 그럼에도 전복한 것은 그 정도의 움직임에 전복할 수 있는 컨디션이 만들어져 있었다. 난 거기에 상당한 고의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원들이 출항하기 직전에 선장한테 출항하지 말자고 울고불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고발뉴스 보도에서 나왔죠. 보도에 나왔죠. 네. 사망사 3기사가 울면서 선장 보고 가지 말자 그랬고 선원들도 가지 말자 그랬고 그러면서 또 청해진 해운 관계자도 뭐라 그랬습니까? 선장이 술을 먹었나 약을 먹었나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증언들이 도대체 뭔지 출항하는 선박이나 출발하는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내부 이 직원들이 기장이나 선장한테 출항하지 말자고 울고불고 하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예사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밝혀야죠. 그럼 이 배에 출항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울고불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KBS 보도하던 중에 자막이 나왔잖아요.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선박에 문제가 생겨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 자막이 떴다가 사라졌죠.
그거를 제가 이제 계속 추적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것을 본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트위터로도 날리는 동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고 또 자료를 보내왔어요.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정보 공개 과정을 통해서 KBS 아침 7시 그날 사고 당일 아침 7시 반에 KBS 아침 방송 중에 밑에 자막이 떴다가 사라진 이후에 그 프로들은 전부 사라지고 없어요. 다시 보기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팩트인지 여부, 그다음에 그때 그 자막과 관련된 자막이 있으면 자막을 만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부에 자료가 있을 거니까 그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보 공개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정보 공개라는 제도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천안함 재판이 지금 거의 끝무렵에 와 있는데 항소심 8차 재판이 공판이 이제 오는 14일 날 열리게 됩니다만은 아마 내년 한 2월 달 정도 되면은 천안함 재판도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7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 배가 어디로 다녔는지 항적에 대한 것도 없어요. 자료가. 교신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 연평해전 기억하십니까? 연평해전 때 북한의 이 경비정과 우리 경비정들이 총격전을 하는 그 상황에 대한 교신 기록도 교신 내용도 방송을 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군에서 공개를 했죠.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코스로 가서 어느 쪽으로 해서 어떤 게 했는지 전부 그냥 다 소상하게 다 공개했죠. 전투 상황인데. 그런데 이건 전투 상황도 아니고 뭐 북에서 뭐 잠수함 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천안함 그 자체로는 반파되는 사고를 당한 것인데 그에 대한 항적도 줄 수 없다. 교신 기록도 줄 수 없다. 교신 기록이 나오면 그 당시에 함장과 육상 기지 간에 교신한 내용이나 다른 선박과 교신한 내용이나 이게 다 드러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비밀이 군사 기밀이라 그러고 재판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TOD 모든 이런 정보들이 중요한 기록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은 채로 묻혀있는 채로 7년 반 재판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도를 찾아보니까 정보 공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자부에 있는 open.go.kr 거기에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정보 공개를 했습니다. 국방부를 상대로.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12일 날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그 항목들 교신 기록 그다음에 수리 내역까지 해서 한 10몇 항목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1번 의뢰 그 의뢰가 처음에 이제 국방부에서는 유리 케이스에 넣어서 발표를 한 다음에 전쟁 기념관에 이렇게 비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 놓고 이제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네티즌들이 이제 가서 거기다가 뭐 했습니까? 정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어서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붉은 멍게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 또 조가비도 안에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식물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 수 없는 해양 생물체의 시신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불사에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싹 걷어갔어요. 의뢰를.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창고에 집어넣고 현장에는 모조품을 갖다 놨습니다. 전쟁기념관에도 그렇고 평택의 이함대도 그렇고. 두 군데 갖다 놨어요? 네. 모조품을 갖다 놨거든요. 자, 천안함 선체는 우리가 평택에서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게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천안함을 반토막 냈다고 하는 그 의뢰는 왜 감춰두느냐 이거죠. 공개해라. 그것도 제가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공개해서 천안함 옆에 기록관이 있으니까 기록관에 비치를 해서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네. 그때하고 다른 것은 지금은 국방장관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해야 될지는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아무튼 어떻게 대응할지. 그래서 이걸 제가 10월 12일 날 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열흘 내에 답을 줘야 돼요. 그런데 불가피할 경우는 열흘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입니다. 마지막입니까? 10월 12일 날 청구를 했기 때문에 10월 22일까지는 답을 줘야 되는데 25일 날 연장 통보를 했는데 11월 8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연장을 했더라고요. 네. 원래 법적으로 하면은 오늘까지 답변을 해야 돼요. 20일이 오늘째이기 때문에 뭐 기다려야죠. 그러면 이제 공개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은 제가 예측컨대 군사 기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개 청구를 함과 동시에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공개 서한을 내가 인터넷에 올렸죠. 그리고 국방부에 편지도 보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런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런 공개 청구의 의미는 이러저러하고 이것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있어서 이런 정보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분명히 장관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군사 기밀을 앞세워서 이것을 다시 또 제공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 장관님 이걸 챙겨봐 주십시오. 해서 제가 공개 서한에 편지까지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보고요. 상당 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는 행정소송을 하면 됩니다. 공개 청구는 국방부에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 민원을 받아들여서 답변을 제대로 주면 끝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행정소송 첫째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뭐 신청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걷어내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 사건 가지고 의뢰도 공개해라. 그다음에 이런 교신 기록 이런 정보를 달라를 행정기관에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판결하면 공개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자.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세월호에 대한 퀘션 마크들, 의문점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경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죠? 관련 기관에다가 요구를 하고 해양수산부에다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해서 하면 법적으로 열흘 내에 답변 주고 열흘 또 연장을 해서 최대한 20일 이내에는 답변을 주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저희도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하는데 그거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런 가입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럼요. 겁날 것도 없습니다. 네네. 그게 바로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세월호 특조 2기 설립 안건이 이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작년에 지정돼 가지고 올해 11월 달 정도 본회의에서 무조건 상정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유당이 전원이 반대하지 않으면 아마 뭐 특조위 설립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빠르면 올해 이제 특조위 설립이 이제 다시 이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기 특조위에 바라는 바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세월호에 대한 조사위를 최초에 꾸밀 때부터 네. 저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됐습니다. 왜안 됐죠? 그래서 그때 안산에도 여러 차례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께서 또 요청을 하시기도 하고 또 추천을 하시기도 해서 네. 명단까지 올라갔는데 최종 또 올라갔다가 또 한나라당의 반대로 네. 탈락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거 제대로 조사하려 그러면 저하고 이종인 대표하고 두 사람만 딱 이거 조사하라 그러면 낱낱이 다 조사할 수가 있을 텐데 예산도 아쉽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 뭐 정권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었으니까 누가 되든 뭐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무튼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선박과 관련해서 주장하고 분석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 7년 8년 천안함 재판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제가 선박과 관련해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과를 하거나 네.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주장한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고수하고 있고 네. 또 세월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트위터에 그런 말씀하는데 그때 처음부터 팟캐스트 통해서 신 대표님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 지금 다 나오고 있네요라고 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잘 맞춰서가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에서 경험을 했고 이 분야에서 일을 했고 이 분야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안 벗어나요. 지극히 아주 깊은 전문적인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배를 타봤고 해군에서 장교 생활을 하면서 군함도 타봤고 거기다가 더 큰 경험은 조선소에서 한 10년 가까이 8년 정도 배를 13척을 내 손으로 만들어 봤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긴 하지만 선박에 대해서 조금 깊은 지식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침묵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두 분이라도 바로 그 더 부분입니다. 전문가분들이 같이 붙어주시면 좋았을 건데. 아니요. 그게 전문가가 많이 붙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악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조건 선한 사람의 침묵입니다. 제일 이거를 겪으면서 이 사건이나 이게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모든 분야에 특히 선박이라는 것은 선박은 산업의 꽃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선박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산업, 공학, 기계 부분이 다 인볼브가 돼야 돼요. 거주구만 하더라도 뭐 호텔이잖아요. 사람 사는 공간이잖아요. 네.
선박을 그 자체는 기계지 않습니까? 이게 물 위에 떠다니니까 유체 위에서 떠다니니까 온갖 역학적인 게 과학의 모든 산업 분야가 총망라되어서 결합된 것이 선박이라고 한다면 이 선박에 나는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게 밝혀지기도 쉬울 텐데 침묵한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언론의 역할이죠.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명하고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파고들고 그 전문가들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는 것을 기피하고 피한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동일한 사건이 다시 나타나도 이에 대해서 대응하지도 못하고 동일한 2010년도 천안함 때 선박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의 메커니즘이나 그때 인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대비를 했더라면 2014년의 대응은 달랐을 겁니다.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때 그거를 북의 공격이라고 날조하고 거짓을 해서 한 것이 뭡니까? 포를 쏘는 연합훈련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 포만 날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동일한 해난 사고가 났을 때에 속수무책이었죠. 또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익이 특조위에 바라는 바 한 말씀 해주시죠. 열심히 해달라는 말고 이 지점은 좀 우선적으로 좀 강조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갖지 말고 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 그걸 활용하셔서 사실대로 진실대로만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펼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사위원 분들께서 제일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뭐 몰라요.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것을 어떤 루트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고 그때 브리핑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일기 특조위만 하더라도 그동안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확보를 해주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월호를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 지금 천안 재판이 예상하시기에 내년 2월 정도에 2심이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 증인이 몇 분 남지가 않았어요. 남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증인 한 분이 그 생존자인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검찰이든 국방부든 모를 리가 없죠.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벌써 몇 달째 주소조차도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줘요. 왜 그러냐면은 출석 요구서를 못 보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증인을 계속 신청을 할 것인가?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에요. 이제 후타실에 있던 생존자인데 처음에 이제 후타실 저는 이제 이 배가 좌초했다고 처음부터 분석을 했기 때문에 배가 좌초를 하면은 물이 들어가죠. 네. 왜 좌초라는 것이 육지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얇은 철판이 어디선가 찢어지고 그러면 물이 들어오죠. 아마 소방 호수 물 들어오듯이 쫙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점점 가라앉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제일 낮은 곳으로 물이 들어가죠. 후타실이에요. 그럼 들어오고 그다음에 엔진룸. 그래서 천안함 사고가 나고 제일 첫 보도가 침수 5km 표류 후 반토막이에요. 침수는 무언가 철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침수가 된 거니까. 그럼 좌초를 생각하는 거죠. 5km 표류는 뭡니까? 표류라는 것은 엔진이 꺼졌다는 거예요. 엔진이 꺼졌다. 즉 물이 들어왔으니까 엔진을 푸르륵 시켜버린 거죠. 그다음 반토막. 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일 수 있고 두 개의 사건일 수 있고 연관된 사건일 수가 있는데 뭘까?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든 침수가 있었다면 침수와 표류는 연관된 거니까 침수가 되니까 엔진이 꺼지고 엔진이 꺼지니까 표류를 한 거니까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후타실 쪽에 물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물을 물을 퍼내기 위한 보수 요원들이 달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중사, 하사급부터 해서 병까지 몇 명이 달려가서 작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아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평온했다. 그리고 후타실에는 운동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황당해. 그럼 운동했다는 거 증거가 뭐냐? 했더니 이제 사진을 이제 내밀었어요. 사진 한 장을. 그 사진에 보면 6명이 운동하는 사진이 스틸컷으로 나와요. 네. 6명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고 얼마 전에 후타실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갖고 있다가 천안함 함장이 법정에 나왔을 때 그 사진을 딱 앞에 걸어놓고 물었습니다. 이 대원들 누군지는 알지요? 그러니까 함장이 우리 대원이네 압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짚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쭉 짚어 나갔는데 제일 앞에 얼굴 크게 나온 사람을 딱 지적하니까 갑자기 말을 안 하더니 화를 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들한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생존자예요. 그 CCTV에 찍혔다는 그 사진 예. 얘기한 거죠? 생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검찰에다가 이게 CCTV를 캡처한 거니까 네. 이 캡처한 이 원본 CCTV가 있을 거 아니냐 해서 결국 그 CCTV를 받아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거는 검찰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참 전 대단히 물론 이제 그동안 7년 반을 오면서 재판부도 여러 차례 바뀌기도 하고 검사도 여러 차례 바뀌다 보니까 초창기에 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기는 하니까 그 CCTV에 캡처니까 그걸 원본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갖다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증기가 제대로 안 됐을 그거는 수도 있고. 결정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영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항해 중의 영상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사고 당시에는 이 배가 천안함이 이렇게 운항을 하던 코스에 파도 2 내지 3m의 파도가 치는 곳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운동 못하게 합니다. 규정 파도 2 내지 3m 있는 데서 아령 엿기 들고 운동하는 것은 다치겠네. 죽는 짓이에요. 네. 넘어지면 쇳덩어리 안고 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 움직이는 배에서의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인지 정지된 상태인지 바보 아니면 알 수가 있고 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국가수에 의뢰하면 되겠죠. 녹화 시간을 보면 되죠. 자, 엿기를 들고 26번을 올렸다 내리는데 발 한 번 떼지 않고 파도 2 내지 3m의 선박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한 번은 26번, 또 다른 대원은 32번 엿기를 운동을 합니다. 반팔 차림으로. 자, 물을 마십니다. 물컵을 놨는데 물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령을 듭니다. 아령을 바닥에 놨는데 아령이 쓰러지지도 않아요. 즉 어느 날 정박하고 있던 중에 대원들이 후타실에서 운동을 하던 영상을 뚝 잘라내서 사고 당시의 영상이다라고 국방부에서 조작해서 내놓은 겁니다. 권혁 대표님 이 사실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재판부도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직까지 재판부한테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이 다음번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네네. 제가 오늘 방송한 얘기를 네. 우리 국방부에서 들으면 대비를 하겠지만 대비를 해봤자 없으니까. 대비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생존자를 법정에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 영상이 그때 사고 당일 영상이 맞느냐 물어봐야 되고 정말 운동했느냐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게 이 사건의 천안함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거 말고도 한두 개 더 있기는 한데 네. 다음에 불러주시면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그 뉴스 스타트 해가지고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 그 오늘 처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 나왔네요. 네. 조작한 거죠. 그렇잖아요. 평시에 배가 정박하고 있던 중에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사고 난 당일 거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뭐 그 대원들이 몸이 움직여서 예를 들면 배가 움직일 때마다 이 배는 또 가다가 또 중간에 유턴을 해요. 큰 선회를 합니다. 그 선회하는 시간에도 벽 한 번 붙잡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항해 중일 때는 엄청 시끄러워요. 쾅쾅쾅. 백령도나 연평도 가는 배 한번 타보세요. 시끄럽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끄러운 공간 바로 앞에서 쿵쿵쿵쿵 하는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영상을 우리 국방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생존병사라는 건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생존자입니다. 네, 생존자고 저는 그래요. 우리 생존 참 가슴 아픈 부분인데 희생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 생존 장병이나 희생자분들의 가족이나 꼭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포장된 영웅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영웅이 되시라. 그건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진실을 말을 해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잘못된 거를 알았는데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오는 동안에 처음에는 국방부가 이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또는 주변에서 알고 봤더니 사실이 아니더라 하는 걸 다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면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진정한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뭐 어떠한 뭐 그걸 했다고 해서 그런데 연연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비난할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 국민들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분들한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고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중에 진실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 겁니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속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알고 계시면서 진실을 이야기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것만이 돌아가신 분들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저는 최대한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뭐 7년 8년 재판하는데 10년 동안 못 기다릴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스스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아졌으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판이 언젠가요? 11월 14일. 네. 그러면은 다음 재판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천안함을 주제로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